아,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해? 알아야죠, 형님. 아, 그래? 이런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무는 시간 공부 한탕! 꼬리공장! 여기가 바로 퀴즈 맛집 꼬리공장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춥네요. 겨울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예. 추운 게 출근하는 분들 얼굴 보면은 그 빨간 정도를 맞아, 보면 맞아. 아 오늘 어느 정도 춥겠다. 예. 어느 정도 춥겠다. 이거 입김 막 나고. 목이 어깨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면 예. 아 오늘 진짜 추운 날인가 보다. 이거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제 표정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짐작이 돼요? 네 오늘 응. 굉장히 추운데 약간 좀 얄미운 표정을 지금 오늘 핫팩을 많이 붙이고 오셨나 봐요. 밖은 추운데. 춥지만 춥지 않은 척하려 하는 노력 여기 표정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춥다고 해서 그냥 옷 막 껴입고 그냥 막 중무장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몸이 약간 그 서늘할 때가 에너지 대사량이 높아지고 교감신경도 활발해진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는 막 덥다 빨리 겨울 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이 겨울 좀 추운 거를 좀 즐기면서 살 빼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죠? 맞아요. 같이 한번 빼봅시다. 맞습니다. 아, 근데 겨울에는 또 옷이 두꺼우니까 막 가리게 되니까 커버가 잘 돼서 경각심이 좀 덜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의식이 덜하고. 맞아요. 여름에는 맞아요. 거울 볼 때마다 아유 네. 이놈의 살들 이랬는데 겨울에는 보면 나름 괜찮아요. 저도. 진짜 아무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이 있듯이 추위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한번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퀴즈도 제대로 한번 즐겨볼게요. 상식의 기본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들 알아보는 퀴즈 오늘도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강의랑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쓰는 세금 회피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애플이 고안한 회피 방법 중 하나로 12.5% 수준인 OECD 가운데 가장 법인세가 낮은 이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나라의 속지주의를 역이용해 조세 회피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주 작은 섬나라 같아. 아 파푸아뉴기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내 느낌은 그런 것 같은데. 의외로 네덜란드 이런 데일 수도 있어요. 정답 네덜란드. 정답 스위스. 부루마블에 나오는 나라입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아주 흔하다고는 할 수 없네. 네. 어느 대륙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는 너무 그럴까요? 딱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 왼쪽. 그러면 아시아, 동남아. 유럽,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아, 유럽이네. 유럽이구나. 황인종 아니네. 유럽이야. 그러면 아일랜드. 아일랜드 정답입니다.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어. 와. 아일랜드. 애플이 창안하고 온갖 글로벌 기업에서 절찬리에 써먹는 절세 방법이 더블 아이리시라고 합니다. 애플은 2012년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의 2%만 세금으로 납부했다라고 합니다. 편법이잖아요. 머리 굴리는 건 전 세계 사람들 다 똑같아. 나쁜 건 다 배워하고 세금은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적게 벌면 됩니다. 아, 그렇지. 아, 맞다. 진짜 수입이 아예 안 잡혀가지고 건강보험도 안 냈어요 저. 아, 진짜? 네. 다음 문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주세요. 근대 5종 경기는 기원전 708년에 실시된 고대 5종 경기를 현대에 맞게 발전시킨 것으로 근대 올림픽을 창설한 쿠베르탱에 의해 시작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근대 5종 경기 종목은 각각 무엇일까요? 근데 5종의 종목들이 현재도 올림픽에서 다 정식 종목인가요? 네.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육상, 수영, 체조, 사격, 레슬링. 몇 개 맞았는지만 말해주세요. 3개 맞습니다. 3개가 육상, 수영, 사격. 와, 대박. 와. 야, 세개 육상, 맞췄다. 수영, 사격. 2개 맞추면 되지. 사이클! 그때는 사이클이 없었구나. 사격, 총을 쐈으니까. 아, 펜싱. 펜싱 맞습니다. 승마. 그렇지, 펜싱이랑 승마다. 사격,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컨트리, 육상 정답입니다. 와.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접근됐습니다. 우리 태능인이야. 어. 두 문제 아주
깔끔하게 손쉽게 깔끔. 예, 아주 맞췄고 남은 세 문제. 찬스도 고등학교도 두 개나 있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오케이. 남은 문제 세 문제 주세요. 주세요. 일정 기간 가계 소비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가계의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을 엔겔 지수라고 아 합니다. 이건 줄 알았네. 아이 정말. 양 올리시는 거. 그렇다면 가계 총 지출에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를 위한 수업료, 과외 교습비, 장난감 구입비, 용돈 등을 포함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위한 거. 멀쩡한 문제죠. 멀쩡한. 왜냐면은 넌센스 퀴즈처럼 약간 식료품비가 뭐 엔겔 지수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것처럼 파생된 게 네,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엔겔 지수니까 응애 지수. 맞아요. 응겔 지수. 애기. 응이에요. 그렇다면 찬스로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그래 이게. 찬스로 가자. 응. 찬스 야, 쓰겠습니다. 내가 모니터 계속 해봤는데 너 네. 진짜 금손이더라. 알겠습니다. 나는 다 똥손이야. 고 괜찮아, 고 괜찮아? 오케이. 좋아, 바로 남자답게 공개. 까. 문상훈 힌트. 와우. 좋았어. 어젯밤 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찬장에는 라면이 있었죠. 라면을 끓여 먹을까? 야, 배고프면 먹어. 배고프면 먹어야지. 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하. 상훈아 조금만 참아봐. 건강을 위해서. 엔젤 지수. 정답입니다. 예. 대체로 불황 속에서는 엔젤 계수가 높아지는데 부모들이 교육비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불황이 심해질수록 교육비 지출을 늘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 너무 쉽다. 나 이거 맞출 수 있어. 사실 네 힌트 아니어도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 엔젤. 아무튼 남은 문제 두 문제, 남은 찬스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1940년 미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는 말썽쟁이 고양이 톰과 영리한 생쥐 제리의 좌충우돌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MBC에서 처음으로 방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첫 방영 당시 톰과 제리가 아닌 다른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내가 문제 냈던 건데. 저 이거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은데. 톰과 제리의 어떤 그 딱 특성을 생각해 보자. 제리는 약 올리고 톰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고 톰은 늘 당하고. 톰과 제리가 들어가나요 혹시? 안 들어가죠. 이거 그렇죠? 퉁퉁이와 비실이 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것 같아. 고양이와 생쥐 이야기? 고양이랑 생쥐가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내가 뽑을까? 네, 형이 뽑아주세요. 나 똥손 될 것 같은데. 딱! 제작진 이구동성 힌트! 예! 앞글자 5글자까지. 하나, 둘, 셋. 먹을 뻔했었는데. 하나, 영이 남았는데, 형님. 바로 갈게. 하나, 둘, 셋! 고! 근데 하셨어요? 한 번 찬스 남았지. 일단 잠깐만. 네, 깡 들었고. 헐?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왔다. 요거는 그렇지, 저도 그렇지. 확실히 맞아. 기억나고. 정답. 깐돌이. 의모험. 야. 6글자잖아. 돌이 된 거야. 돌로 끝난 거야. 그러면은 깐돌이잖아. 앞에 3개 말하면 돼. 영리한 깐돌이. 달려라 깐돌이. 맞네. 모여라 깐돌이. 이겨라 깐돌이. 맞다. 맞아 이거야. 이겨라 깐돌이 정답입니다. 맞아. 나 기억나. 이겨라 깐돌이야. 맞아. 1975년에는 깐돌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었고요. 톰과 제리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된 것이 1981년부터라고. 깐돌이구나. 깐돌이 제리가. 좋습니다. 뭐 찬스 힌트 다 썼고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문제는 집단 지성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주세요. 뭐야?
칸타타는 17세기 초엽에서 18세기 중엽까지의 바로크 시대에 가장 성행했던 성악곡의 형식입니다. 바흐가 1734년부터 1735년에 완성한 땡땡 칸타타는 이것을 좋아하는 딸과 이것을 금지하려는 아버지 간의 대화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딸은 그러니까 아빠 나는 이게 하고 싶어요. 아빠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비방이다 나한테. 네? 난 비방이야. 약간 러브 쪽으로 저는 지금 가는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금지할 만한 내용이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17세기면은 딸을 막 되게 귀하게 공주처럼 막 그랬을 맞아요. 거란 말이야. 먹는 건가요? 음. 와인 칸타타, 아, 그렇지. 맥주 칸타타. 비어.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이 되는 건가요, 혹시? 돼요? 네. 응? 피자 칸타타? 정답 치킨 칸타타. 술 게임 같네요. 막창 칸타타, 보쌈 칸타타, 족발 칸타타, 김밥 칸타타. 해산물입니까? 육산물입니까? 음식에서 식이 아닙니다. 음이구나. 음이야? 아, 알겠습니다. 커피 칸타타. 커피 칸타타 정답입니다. 이걸 왜 생각 못했을까? 아빠는 그러니까 당연히, 칸타타 자체가 먹지 못하게 했을 텐데. 오늘 점수를 매기자면 한 80점? 80점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약간의 고전 말고는 그치. 비교적 무난하게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자축의 박수!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으며 그중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목적을 두고 경제 활동을 해나간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기업은 회계 부정이나 노동 착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엔 이윤 추구라는 목적 이외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또 다른 목적을 요구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사회적 책임보다 단기적 이윤 추구에 더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기업들의 최근 행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몇 년간 뉴스에서 경제 회복과 임금 상승이 부진하다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연일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기업의 주가 상승을 두고 어떤 이들은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금융거래나 해지, 조세회피 등 그저 돈을 이리저리 굴리는 방법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기업의 수익이 증가한 건 경기가 호전돼 물건을 더 많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임금을 동결하며 공장 신설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낀 결과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이자 부주필인 라나 포르화는 금융업의 사고방식이 깊숙이 자리 잡아 미국에서 가장 크고 잘 나가는 기업조차 은행처럼 행동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은 병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보다 금융거래 부문에 더 많이 투자하는 현상을 바로 금융화라고 하는데요. 이미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금융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애플의 CEO 팀 쿡은 170억 달러를 차입하기로 결정합니다. 1,45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굳이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거죠. 대출에 따른 이자나 수수료가 다른 기업에 비해 훨씬 저렴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들여오려면 미국 세법에 따라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금융공학에 나선 기업은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화이자를 비롯한 많은 수의 제약회사들이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10만 개 이상의 연구개발직 일자리를 없애고 인수합병과 같은 금융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며 자유방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버려 두면 모든 경제적 활동은 제대로 돌아간다며 실력 없는 의사는 도태될 것이므로 의사 면허 제도를 폐지해도 괜찮다는 비유를 들죠.
하지만 돌팔이 의사에게 목숨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프리드먼의 말에 완전히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시장 근본주의는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목적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경제 주체로서 기업이 금융화되지 않고 사회적 책무를 잊지 않을 때 더욱 풍요로운 사회와 더 밝은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이동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올해가. 아 그래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뭐 원하시는 바를 몇 % 정도 이루신 것 같으세요, 혹시? 글쎄 올해는 올해? 한 절반 절반. 정도 못한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올해는 이제 완전 공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올해는 그래도 잘 살아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무엇보다 꼬리곰탕 방송도 이제 여러분께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 29을 지나서 이제 30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구나. 저는 이제 40대가 되었는데 올해만큼 혼란스러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근데 뭐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제 도약의 시기여서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던 것 같고 뭐니 해도 그래도 올해가 제일 나는 똑똑해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진짜. 아는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런가요? 강의를 찾아다닐 일이 없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하면서 강의를 들어서 너무 좋고요. 네. 네,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MBA들에 대한. MBA. 어려운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똑똑한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뭐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원래 MBA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요? 머리 벗겨진 에이전트. 머리 반짝이는 아저씨? 그러니까 MBA들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농담들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뭐냐면 매니지먼트 바이 알코올이라고. 뭐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네. 뭐 그렇게를 한다고 예. 합니다. MBA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오늘 MBA들을 좀 비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자를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콜롬비아 MBA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MBA를 나왔죠. 사실은 뉴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A들이 많은 기업들을 망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근거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예, 원래 MBA는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요. 네. 그러니까 컨설팅, 엔터프레너십, 그다음에 파이낸스, 그리고 마케팅. 엔터프레너십. 우리나라의 탑 20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약 500명 정도가 돼요, 매년. 근데 그 중에 파이낸스 쪽을 적게 잡아서 한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근데 요즘에 대기업 금융권에서 아무리 회사가 크더라도 MBA들을 2명 뽑는데 별로 없거든요. MBA들이 취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그 주제는 이게 아니고 네. 바로 이제 기업의 금융화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금융화. 이 막스 베버가 관료제 사회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거대한 기업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거대한 기업은 관료들이 있어야만 돌릴 수 있어요. 1980년대에 주주가치 극대화하고 기업들에게 자유를 주어주고 그다음에 CEO가 등장하고 하면서 비용 절감의 시대를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순이익을 쫓아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그러면서 빠르게 금융화로 되고 있는 거예요. 금융화라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financialization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기업들이 은행처럼 구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제조업이 무슨 은행처럼 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컨대 애플을 봅시다. 애플 같은 경우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1120억 달러를 주주 배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투자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주 배당을 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했어요. 진짜요? 근데 애플은 전 세계에 지금 깔아놓은 현금이 네. 2천억 달러라고 추정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이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2천억 달러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BMW의 시가총액이 아마 600억 달러일 거예요.
BMW 같은 회사를 그냥 한 3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응? 그 돈이면. 와. 근데 그 돈을 전 세계에 이렇게 다 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국내로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국내로 들어가는 순간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래요. 파이자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제약회사. 제약회- 화이자. 파이자는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잖아요.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파이자도 신약 개발을 하지 않아요. 신약 개발을 하지 않고 금융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2006년에 우리는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가가 쑥 빠졌어요. 왜 그래요? 주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건 난 원치 않는다. 아, 왜? 나는 너네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장 네네. 주주 배당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주혁명이라고 불러요. 주주 가치 극대화하고 아주 맞물리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으로 기업이 쓴 돈이 7조 달러가 넘어요. 자사주를 왜 매입하냐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처럼 큰 회사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파이자도 그 금융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추세는 금융화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MBA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그 이유들이 있기는 해요. 사실 그 은행들이 거대한 은행들로 태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은행은 아주 소규모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은행, 작은 은행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화폐라고 하는 거를 디지털로 바꾼 시점이 1960년대,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거든요. 그리고 1960년대에 비로소 신용카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거대한 은행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거대한 이 대마불사은행이라고 대마불상. 거대한 은행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들에게 우리는 너네들에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주 배당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MBA 타이틀이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뭐 신기술을 개발한다거나 뭐 신제품을 해서 혁신적인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되게 말하자면 돈 놓고 돈 먹기 그런 느낌으로 이 돈을 불리는 걸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단기 투자 상품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파이자에서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연구 개발직이 많이 줄었어요. 연구 개발직을 잘 뽑지 않아요. 어떤 새로운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 자체의 규모와 사이즈가 작게 되면, 시장이 작으면 거대한 회사가 질병에 대한 예방약을 개발하지 않을 거잖아요. 시장이 작으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하게 되면 그 시장 자체가 작으면 작으니까 안 주주들이 한다는 거죠. 비난할 거잖아. 네. 사실은. 야, 이런 거 왜 개발해? 시장 자체가 작고 이 희귀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는데 이런 걸 왜 개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CEO는 잘리게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피해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맨 밑에 있는 소비자라고 했을 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MBA가 나쁘다라고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사회는 빠르게 양극화로 접어들고 있고, 그다음 이 MBA들이 끌고 가는 기업의 문화가 MBA들 스스로 자성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MBA는 경영학도들에게는 굉장히 꿈의 직장 어떤 타이틀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런 MBA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포트폴리오적 사회로 끌고 가는 거 있어서 우리가 실제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MBA들이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 왔는지 지금까지 짧은 경영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고 과연 그게 옳은 길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혁명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에 그 외국 기업들이 투자해가지고 무슨 뭐 주주 권리를 확보하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왜 합병을 했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화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기업의 자본주의식 문화는 빠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MBA들이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그럼요. 예. 저는 사실 MBA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N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NBA는 저기 뭐야, 농구 아니에요? 그걸로 알고 있었어요. 나도. 근데 중간에 하나 더 그었어. 이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지 오늘 조금 이야기 들어본 것 같고 네. 그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네. 기업의 어떤 병폐들까지 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제가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 그 기업의 총수는 뭐 이렇게 학벌이 이렇게 대단한 뛰어나지 않아요? 학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열사의 모든 사장들을 MBA로 다 진짜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그 회사가 그룹이 해체됐죠. 아, 그러니까 MBA들로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도 우리가 이 꼬리공탕에서 강의를 했지만 네.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접하는 모든 문제는 단순, 난해, 그다음에 복잡, 혼돈 이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난해까지는 박사학위 데려다 놓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복잡하거나 혼돈의 문제는 MBA든 박사학위든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그러네요.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MBA로 길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MBA 스쿨에서는 미국에서는 딱딱하면서 가는 스탑워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이 분초를 다투는 훈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테일러리즘이다라고 네네네네.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런 걸 답습하고 있는 거죠.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그런 덕목들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 둘이 MBA 출신들의 지식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조금 더 현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열어두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꼬리공탕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늘 재밌게 방송을 했지만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셋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해봤거든요. 본방 꼭 약속 꼭 보세요. 본방사수. 무조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